응급실의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짓누르는 밤이었어요. 확진이라는 무서운 단어보다 서린을 더 아프게 찌른 건 이미 시작된 사람들의 잔인한 낙인이었죠. 선생님, 하준이 혈당이 30까지 떨어졌어요. 빨리요. 응급실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서린은 사색이 된 채 아들의 차가운 손을 꽉 쥐었죠. 9살밖에 안 된 하준의 이마에서는 비정상적인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파랗게 질린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하준아, 엄마 여기 있어. 정신 차려야 해. 괜찮을 거야, 응? 서린의 목소리는 덜덜 떨렸어요. 의사가 달려와 서둘러 포도당 주사를 놓자 하준의 혈당 수치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겨우 고비를 넘긴 의사가 땀을 닦으며 서린을 불렀어요. 보호자분, 잠시 상담실로 가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린은 하준의 손을 놓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그때 뒤에 서 있던 남편 도연이 무심하게 서린의 어깨를 밀었죠. 당신이 가서 듣고 와.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서린은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의사를 따라갔어요.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고 입에서 나온 말은 서린의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죠. 검사 결과 일형 당뇨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린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일형 당뇨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상태죠. 안타깝게도 이건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서린은 의자 팔걸이를 부서질 듯 움켜쥐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고꾸라질 것만 같았죠. 원인이 도대체 뭔가요? 제가 아이한테 뭘 잘못 먹인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차트를 넘겼어요.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 명확한 원인은 없어요. 다만 유전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가 쪽 가족력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가족력이라는 단어가 서린의 귓가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어요. 서린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상담실을 나왔죠. 하지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 명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린은 예감했어요. 이제 지옥이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요. 의사가 뭐라니? 왜 그렇게 넋이 빠져 있어? 명자가 대뜸 목소리를 높이며 다가왔어요. 응급실 복도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죠. 어머님, 일단 병실로 들어가서 말씀 나눠요. 여기 사람들도 많고 하준이도 안정을 취해야. 내가 지금 여기서 물어보잖아. 애가 저 모양인데 병실이 눈에 들어와? 원인이 뭐냐고. 명자의 다그침에 서린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데 원인은 불분명하대요. 다만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가족력을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명자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유전? 우리 집안에 당뇨 환자가 어디 있어? 뼈대 있는 집안에 그런 병 가진 사람 한 명도 없다. 니네 친정 쪽이지? 네 엄마 당뇨 아니냐? 서린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는 연세 드셔서 생긴 E형 당뇨예요. 하준이가 앓는 거랑은 기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유전이랑 상관없을 수도 있다고요. 당뇨면 다 똑같은 당뇨지. 뭐가 달라. 네가 의사라도 돼? 어디서 아는 척이야. 명자는 서린의 말을 자르며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더니 서린이 말릴 새도 없이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 하준이가 당뇨병이래요. 예, 9살짜리가요. 평생 주사 맞아야 한다는데 의사가 유전 때문이래잖아요.
우리 집안엔 그런 씨가 없는데 보나 마나 며느리 쪽이죠. 며느리 엄마가 당뇨거든요. 서리는 경악했어요. 아이가 아픈 건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 병의 근원을 친정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어이없었죠. 어머님, 지금 전화해서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하준이가 옆에 있는데 들으면 어쩌시려고요. 뭐가 어쩌긴 어째.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어디서 그런 병을 달고 들어와서 우리 손주 몸을 망쳐놔. 내 말이 틀려? 네 엄마 당뇨 있는 거 맞잖아. 명자는 삿대질을 하며 서린을 몰아세웠어요. 서린은 눈물을 참으며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그곳엔 더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 도연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창밖을 보며 업무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김대리. 그거는 내가 내일 가서 처리할게. 그래, 알았어. 서린이 도연의 팔을 잡아채며 물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준이가 이런데 회사 사람이랑 통화가 돼? 도연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럼 어떡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 병원비는 하늘에서 떨어져? 당신 참 예민하다. 병원비는 내가 낼게. 제발 여기 앉아서 하준이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 당신 아들이잖아. 나라고 안 걱정되는 줄 알아? 거래처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어쩌라고. 부부의 신랑이 소리에 하준이 가늘게 눈을 떴어요. 가느다란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이 하준의 움직임에 흔들렸죠. 엄마, 나 많이 아픈 거야? 서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준의 차가운 손을 얼굴에 부비며 억지로 미소 지었죠. 아니야, 하준아.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야. 금방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명자가 기세등등하게 들어왔어요. 도연아, 너 당장 사돈어른 당뇨 기록 떼오라고 해라. 의사가 유전이라는데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 어디서 병 있는 집안이랑 엮여서 애 인생을 망쳐.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애 듣잖아요. 도연이 건성으로 말하자 명자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더 높아졌어요. 너까지 왜 이래? 네 자식이 평생 주사 바늘 꽂고 살아야 한다는데 속도 없니? 설이나, 네 엄마 당뇨 유전된 거 맞지? 네가 숨기고 시집 온 거 아니야? 설이는 주먹을 꽉 쥐고 명자를 쏘아봤어요.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준이가 듣고 있어요. 하준이 앞에서도 기어이 제 친정 탓을 하셔야겠어요? 뭐, 입을 다물어?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릅떠. 네가 죄인이 아니면 왜 화를 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도 아니고. 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어댔어요. 형님, 며느리 엄마 당뇨 확실하대요. 세상에 그걸 숨기고 우리 집에 시집을 왔다니까요. 우리 하준이 불쌍해서 어떡해. 서리는 병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준을 꼭 안았어요. 확진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시댁은 이미 하준의 병을 며느리 탓으로 결론짓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하준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이 잔인한 사람들 사이에서 너만은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서리는 하준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반드시 되돌려주겠다고 말이죠. 아이의 병을 이용해 친정을 모욕하는 저들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거라고. 서리는 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어요. 병마가 아이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어른들의 날카로운 혀가 먼저 서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시작했어요. 이번 이틀째 되는 날이었죠. 시어머니 명자는 병실에서
하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하준이 많이 놀랐지? 할머니가 나중에 몸에 좋은 거 다 사줄게. 얼른 일어나야지. 하준은 기운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는 입가에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서린을 힐끗 쳐다보는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서린아, 잠깐 복도로 좀 나와봐. 할 말이 있으니까. 서린은 하준에게 금방 올게 라고 다독인 뒤 명자를 따라 나갔어요. 명자는 복도 끝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 앞에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조금 전에 인자한 표정은 어디 갔는지 도끼가 서린 얼굴로 서린을 쏘아봤죠. 너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봐. 사돈어른 쪽 병력 그거 제대로 숨김없이 말하라고. 서린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어머님, 며칠 전부터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 친정 쪽에는 이런 당뇨 환자 한 명도 없었다고요. 네 엄마 당뇨 있다고 네 입으로 말했잖아. 어디서 시침이야? 명자의 고함에 서린도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어요. 그건 환갑 넘어서 생긴 E형 당뇨라니까요. 노인성 질환에 가까운 거라 하준이가 앓는 일형이랑은 원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명자는 가당치 않다는 듯 혀를 차며 팔짱을 꼈어요. 의사가 유전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했으면 누구 유전이겠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당뇨 환자 단 한 명도 없었어. 도연이 아버지 쪽도 뿌리가 깨끗하다고. 그럼 답은 뻔한 거 아니야? 네 쪽 피가 섞여서 애가 이 모양이 된 거지. 서리는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할 말씀이세요? 지금은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니라 하준이 치료에 집중해야 할 때잖아요. 치료보다 원인을 밝히는 게 먼저지. 그래야 억울하지라도 않지 않겠어?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니네 집안 피가 문제인 거야, 피가. 명자의 입에서 나온 피라는 단어는 서린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어요. 피가 문제라니요.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씀을 하세요? 사실을 말하는데 뭐가 잔인해? 네 동생도 몸 약해서 골골거린다며? 그것도 다 유전이지 뭐야. 집안 내력이 허약한 거지. 제 동생은 천식이에요. 당뇨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서린의 절규에도 명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천식이든 당뇨든 몸뚱이가 부실한 건 매한가지지. 그러니까 네 집안 체질 자체가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신우이 선아가 나타났어요. 선아는 분위기를 살피더니 얄미운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죠. 엄마, 저 왔어요. 올케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아휴, 하준이 소식 듣고 저도 잠 한숨 못 잤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선아의 눈엔 걱정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찾은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죠. 올케 언니, 요즘 뉴스 보니까 애들 건강은 엄마 영향이 절대적이래요. 특히 임신 중에 엄마가 스트레스 관리 못하거나 건강 관리 대충하면 애한테 고스란히 간다더라고요. 서리는 선아를 차갑게 쏘아봤어요. 아가씨, 지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죠. 올케 언니 하준이 가졌을 때 입덧 심하다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예민하게 굴었잖아요. 요즘은 다 엄마 탓이라는 게 학계 정설이라니까요. 선아는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이며 병실로 쏙 들어갔어요. 명자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서린에게 바싹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죠. 내 말이 그 말이야. 네가 임신 중에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조심했으면 애가 평생 주사 맞을 팔자가 됐겠어? 분명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어머님, 제가 하준이 가졌을 때 얼마나 조심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모든 걸 제 탓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탓이 아니라 인과응보를 말하는 거야.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다음에라도 조심을 하지. 다음이라니요? 지금 아픈 하준이는 안 보이세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다음을 얘기하세요? 명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말투 고쳐. 애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서리는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병실로 들어갔을 때 남편 도연은 침대 옆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핸드폰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죠. 하준이는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 도연의 무심한 대답에 서린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당신 어머니가 지금 밖에서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나보고 피가 문제래. 우리 친정 집안이 부실해서 애가 아픈 거라고 대놓고 모욕하신다고. 도연은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시큰둥하게 대꾸했어요. 엄마가 워낙 하준이를 아끼시니까 놀라서 그러시는 거지. 당신이 좀 참아. 노인네가 하시는 소리인데 뭘 그렇게 다 받아쳐? 참으라고. 지금 나한테 모든 병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고 우리 부모님까지 모욕하시는데 내가 참아야 해? 당신 동생까지 거들고 있다고. 도연은 그제야 귀찮다는 듯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지금 여기서 엄마랑 싸워봤자 당신만 손해야. 어머니시잖아.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묵으로 동조하는 거라고. 동조가 아니라 중재를 하는 거야. 제발 좀 예민하게 굴지 마. 도연은 다시 핸드폰을 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하준이 서린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아까 할머니가 나한테 엄마 얘기 물어봤어. 엄마가 나 가졌을 때 나쁜 거 먹었냐고. 나 모른다고 했어. 서린의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에게까지 독을 뿌리고 다니는 시어머니의 잔인함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서린은 하준을 부서질 듯 꼭 안아주었어요. 하준아,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때 복도에서 명자와 선아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병실 안까지 또렷하게 새어들어왔어요. 오빠는 성격이 좋아서 탈이야. 저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네. 그러게 말이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둬야 해. 나의 병은 며느리 쪽 피가 더러워서 생긴 거라고 아주 못을 박아야지. 서리는 그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겼어요. 아이의 병을 고칠 걱정보다 누구의 피가 더러운지 따지며 낙인을 찍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 서리는 차디찬 눈빛으로 굳게 닫힌 병실 문을 노려보며 다짐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더러운 피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침묵이 갈등을 잠재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침묵은 서린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복수의 파도가 되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죠. 하준이 퇴원하던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린은 식탁에 앉아 가장 먼저 은행 앱을 켰어요. 화면에는 그동안 당연하게 빠져나갔던 내역들이 줄줄이 떴죠. 시댁생활비 자동이체 50만 원, 시어머니 명자의 개인 용돈 30만 원, 그리고 시댁 식구들 여행 가겠다고 며느리 돈으로 붓던 명절 적금 20만 원까지. 서리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취소 버튼을 하나씩 눌러버렸어요. 이제 하나씩 정리해야지. 내 돈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그 돈 귀한 줄 모르는 인간들한테 더는 낭비할 수 없어. 서리는 싸늘한 눈빛으로 핸드폰을 내려놓고 노트를 꺼냈어요. 하준의 혈당 기록표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아침 공복, 식후 이 시간, 자기 전의 수치들을 빈틈없이 적어 내려가는.
설인의 펜 끝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어요. 거실 소파에는 남편 도연이 배를 내밀고 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아픈 아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낄낄거리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꼴이 가관이었어요. 여보, 하준이 약 타러 가야 하는데 같이 안 갈래요? 인슐린 주사기랑 소모품이 많아서 짐이 좀 돼요. 도연은 TV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손사래를 쳤어요. 나 오늘 거래처 미팅 있어. 당신이 다녀와. 설이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죠. 거래처 미팅요? 오늘 토요일인데 무슨 미팅이 있어요? 아,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 많아. 당신은 편안하게 방학 보내는 교사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모양인데 나처럼 돈 벌어오는 사람은 쉴 틈이 없다고. 도연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어요. 설이는 더 이상 입을 열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했죠. 무거운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서는 설인의 뒤로 도연의 코웃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약국에서 산더미 같은 의료용품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이 선하였죠. 설이는 가볍게 수신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곧바로 백씨 가족 단톡방에 불이 나기 시작했죠. 언니, 전화 왜 안 받아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신우이 선아의 날 선 메시지에 이어 시어머니 명자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안 들어오니? 기계가 고장났나 본데 당장 확인해라. 설이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은커녕 무음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차분하게 하준의 약병들을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에 들어서니 도연이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벌써 나가요? 미팅 시간까지 2시간이나 남았잖아요. 미리 가서 준비해야지. 늦으면 어떡해. 나 다녀올 테니 애 관리 잘해. 도연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어요. 설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죠. 거래처 미팅은 무슨 친구들과 낮술판을 벌이러 가는 게 뻔했거든요. 엄마, 이제 또 피 뽑아야 해? 방에서 나온 하준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설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응, 하지만 우리 하준이 씩씩하잖아. 손 씻고 오면 엄마가 안 아프게 해줄게. 혈당 측정기 끝에서 붉은 피 한 방울이 맺혔어요. 98. 잘 나왔다. 우리 아들. 이렇게만 관리하면 돼. 하준은 엄마가 적어 내려가는 노트를 보다가 조그맣게 입을 뗐어요. 엄마, 아까 할머니가 전화해서 나한테 물어봤어.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냐고. 설인의 손이 멈칫했어요. 그래서 하준이는 뭐라고 했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잘해준다고 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쯧쯧 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어. 엄마가 내 피를 나쁘게 만들었다고. 설이는 하준을 부서질 듯 꼭 안아주었어요. 하준아, 엄마 말 잘 들어. 넌 아무 잘못 없어. 할머니가 하는 말은 전부 틀린 말이야. 엄마가 너 절대로 아프게 안 둬. 밤 11시가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도연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설이는 거실 스탠드만 켠 채 그를 맞이했죠. 거래처 미팅이 술판이었나 보네요. 이 시간까지 연락 한 통 없고요. 도연은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짜증을 냈어요. 중요한 거래처라 회식까지 어쩔 수 없었어. 당신 교사라 방학이라 시간 많잖아. 나처럼 밖에서 돈 버는 고충을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방학이라고 제가 노는 줄 알아요? 하준이 상태 체크하고 병원 다니느라 당신보다 100배는 더 바빠요. 그리고 돈 벌어온다고 유세 떨지 마요. 내 월급도 당신 못지 않으니까. 허허, 이 사람이 정말. 그래도 가장 대우를 해줘야지 말이야. 도연은 대화를 거부하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서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 속 핸드폰을 꺼냈죠. 읽지 않은 카톡이 50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대체 왜 대답이 없어? 네가 지금 시어머니 돈줄 끊고 무력 시위라도 하는 거냐? 명자의 도끼 어린 메시지 뒤로 선아의 비아냥이 이어졌죠. 언니,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치졸하게 굴면 안 되죠. 엄마 혈압 오르셔서 쓰러지시면 책임질 거예요? 서리는 그 모든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면서도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오후 참다 못한 도연이 통장 명세서를 들고 안방에서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엄마 생활비랑 용돈을 왜 다 끊어버린 거야? 내가 왜 미쳐요?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가족인데 어떻게 이래? 당장 다시 이체 안 해? 서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도연을 쏘아봤어요. 가족? 하준이가 아픈 게 내 피 때문이라고. 우리 친정 피가 더러워서 그렇다고 모욕하던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돈을 상납하는 등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엄마가 속상해서 한 말이고, 당신이 좀 너그럽게 이해하면 될 거 아냐. 난 너그럽지 못해서요. 이제부터 내 돈은 오로지 하준이 치료와 내 미래를 위해서만 쓸 거예요. 불만 있으면 당신이 효도하세요. 당신 사업 안 좋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술값 아껴서 보내주면 되겠네. 도연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급하게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서린이가 절대로 이체 못한대요. 어떡하죠? 수화기 너머로 명자의 찢어지는 고함이 거실까지 울려 퍼졌어요. 뭐, 그 버릇없는 게 어디서 감히. 야, 백도연. 마누라 단속 똑바로 안 해? 네 돈으로라도 당장 보내. 저도 돈 없어요, 엄마. 요즘 미수금 때문에 미치겠단 말이에요. 명자는 욕설을 퍼붓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날 밤 서리는 하준의 곁에 누워 혈당 노트를 정리하며 결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말하는 그 나쁜 피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며느리의 침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설득과 화해의 시간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오직 냉혹한 결과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월요일 오전 7시 서리는 떨리는 손을 다잡으며 하준의 인슐린 주사를 준비했어요. 가느다란 주사기에 투명한 약물을 정확한 용량만큼 채워 넣었죠. 하준아, 배 이쪽으로 조금만 더 와봐. 오늘은 왼쪽에 놓을 거야. 하준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티셔츠를 올리고 뽀얀 배를 내밀었어요. 서리는 차가운 소독솜으로 아이의 피부를 닦아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금방 끝날 거야. 우리 하준이 씩씩하지? 하나, 둘, 셋. 주사 바늘이 하준의 살결을 파고드는 그 찰나 식탁 위에 놓인 서린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발광하기 시작했어요. 카톡, 카톡, 카톡. 연속적으로 터지는 알림음이 평화로워야 할 아침 공기를 찢어발겼죠. 엄마, 전화 계속 오는데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인가 봐. 아니야, 하준아. 지금 엄마한테는 하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신경 쓰지 마. 서리는 침착하게 주사를 맞아놓고 밴드를 붙여주었어요. 하지만 곁눈질로 슬쩍 본 핸드폰 화면에는 벌써 읽지 않은 메시지가 60개를 넘어가고 있었죠.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차리는 동안에도 진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리는 고무장갑을 벗고 백씨 가족 단톡방을 열었죠. 그곳은 이미 서린을 향한 집단 린치의 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몰상식한 짓이야? 시댁 생활비를 마음대로 끈다니. 시어머니 명자의 첫 포문을 시작으로
시누이 선아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죠.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그렇지. 엄마 용돈까지 끊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명자는 한술 더 떠서 설인의 인성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어요. 며느리가 돈줄 쥐고 시어머니를 협박하는 거야? 이게 요즘 배운 여자들 방식이니? 선아 역시 하준이 병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애를 저 모양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돈으로 화풀이하는 거 보세요. 진짜 인성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며 설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설인은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눈물을 흘리는 대신 화면을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모욕적인 발언, 시간, 날짜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죠. 오전 9시 학교에 출근했을 때 핸드폰 상단의 숫자는 어느덧 110을 찍고 있었어요. 친정 엄마 당뇨가 유전된 게 확실한데 왜 인정을 안 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깨끗하다니까. 니네 쪽 피가 문제라니까 그러네. 명자의 저주 섞인 메시지 사이로 선아의 이간질이 이어졌죠. 오빠는 왜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어요? 마누라가 시댁 무시하는데 편만 들 거예요? 진짜 한심하다. 그 수많은 폭언 사이에서 남편 도연의 프로필 사진은 마치 유령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단 한마디의 제지도, 단 한 번의 중재도 없었죠. 그 방관이야말로 설인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어요. 설인 선생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옆자리 동료 교사가 걱정스러운 듯 물어왔어요. 아, 괜찮습니다. 집안에 좀 정리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요. 설이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새 노트를 꺼냈죠.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었어요. 백시 일가 언어 폭력 및 가스라이팅. 설이는 기계적으로 메시지들을 정리해 내려갔어요. 발신자 명자, 발신자 선아, 유전 비하, 부모 모욕, 경제적 협박. 점심시간이 되자 이번엔 명자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어요. 설인이 받지 않자 곧바로 단톡방에 불호령이 떨어졌죠. 전화도 안 받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 전화를 씹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친척들이 며느리 왜 저러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 설이는 무감각하게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감정은 이미 메말라 버렸고 오로지 이 자료들이 나중에 저들의 목을 조를 밧줄이 될 거라는 확신만이 남았죠.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준의 혈당을 체크했어요. 엄마, 아까 할머니가 나한테 또 전화했어. 무서워서 안 받았어.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컸어. 하준의 작은 어깨가 위축된 것을 본 순간 설인의 눈에 살기가 돌았어요. 잘했어, 하준아. 앞으로도 모르는 번호나 할머니 전화는 받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저녁 6시 도연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퇴근했어요. 야, 당신 제정신이야? 엄마한테 전화 좀 받아. 나 하루 종일 업무도 못 보고 엄마 등살에 죽는 줄 알았다고. 저도 하루 종일 메시지 받았어요. 자그마치 110개요. 당신 동생이랑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욕을 퍼부었는지 보긴 했어요? 보긴 봤지. 그러니까 당신이 전화를 받아서 해결하면 되잖아.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도연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짜증을 냈어요. 해결이요? 내가 뭘 해결해요? 내 월급으로 시댁생활비 상납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도 되나요? 당연한 건 아니지만 가족이잖아. 엄마가 화나서 좀 심한 말할 수도 있지. 그걸 일일이 다 따지고 들 거야? 설이는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가족? 하준이 병이 내 피가 더러워서 생긴 거라며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 단톡방에서 당신은 뭐 했는데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요?
나도 힘들다고. 중간에서 눈치 보는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도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놀란 하준이 방문을 빼꼼히 열고 불안하게 쳐다보자 서리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죠.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나도 이제 당신 식구들 안 볼 거니까. 아니, 내 인생에서 삭제할 거니까요. 무슨 소리야? 당신 진짜 미쳤어? 말 그대로예요. 당신 가족한테 10원짜리 한 장 흘러가는 일 절대 없을 거고, 나를 모욕한 대가는 법대로 치르게 해줄게요. 서리는 도연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110개의 메시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했죠. 아침 기습 공격, 점심에 압박, 저녁에 협박. 서리는 형광펜으로 핵심 문구들을 슥슥 그어 내려갔어요. 엄마 책임, 피가 문제, 인성 쓰레기. 단 한 줄도 아이의 안부를 묻는 말은 없었죠. 증거는 충분해. 이제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깨끗한 집안이 얼마나 추악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서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매서웠어요. 복수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진실을 감추려는 자일수록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컸어요. 그동안 서린의 친정 쪽 피가 문제라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시댁 식구들의 기세등등함 뒤에는 아주 깊고 어두운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죠. 목요일 오전 서린은 하준을 데리고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정기 검진에 나섰어요. 담당 교수는 차트를 꼼꼼히 살피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죠. 하준이의 일형 당뇨는 유전적 소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양가 가족력을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해 보려고 해요. 네, 교수님. 말씀하세요. 서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쪽 가족 중에 자가 면역 질환이나 당뇨 환자가 있으신가요? 제 어머니께서 60대에 2형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하준이처럼 어린 나이에 발병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지에 무언가를 적어 넣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남편 도연을 바라봤죠. 그럼 아버님 쪽은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앉아있던 도연이 단호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 병 절대 없습니다. 대대로 건강 하나는 타고난 집안이에요. 확실하신가요? 조부모님이나 형제분들도요? 네, 확실합니다. 우리 쪽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와이프 쪽이나 더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도연의 무례한 태도에도 교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차트에 시선을 떨어뜨렸어요. 아버님, 실례지만 하준이 할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건 왜 물어보시는 겁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거랑 당뇨가 무슨 상관이라고요? 가족력 조사의 일환입니다. 혹시 젊은 나이에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다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도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못해 입을 열었죠. 심장마비였습니다. 50대 초반에요. 아주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서리는 깜짝 놀라 도연을 돌아봤어요. 결혼 생활 내내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건 알았지만 50대 초반이라는 구체적인 나이는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교수는 펜을 멈추고 예리하게 물었어요. 심장마비 전후로 특별한 증상은 없으셨나요? 갈증이 심하다거나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같은 것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어려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 도연이 신경질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교수는 굴하지 않고 질문을 이어갔죠. 그럼 형제분들은요? 고모님이나 삼촌분들은 다 건강하신가요?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얼굴 근육을 파르르 떨며 말했어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30대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서리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형님이 있었다고요? 당신 나한테 한 번도 형 있었다는 얘기 안 했잖아. 외아들이라고 했으면서 말할 필요 없어서 안 한 거야. 아주 오래전 일인데 굳이 꺼내서 뭐해? 교수는 눈빛을 빛내며 물었어요. 사고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였나요? 추락사고였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졌다고요. 됐습니까? 추락 전에 건강 상태는 어떠셨는지요? 혹시 평소에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하셨거나 의식을 잃은 적은 없었나요? 도연이 결국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아니, 사고랑 당뇨랑 무슨 상관이냐니까요. 당신 지금 우리 집안 저주하는 거야 뭐야? 교수는 안경을 벗으며 엄중하게 설명했죠. 아버님, 일형 당뇨는 확진 전 심각한 저혈당으로 인해 의식 저하나 극심한 어지럼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님께서 당시 그런 증상 때문에 중심을 잃고 추락하신 거라면 이건 아주 명확한 가족력의 증거가 됩니다. 도연은 입을 꾹 다물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어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교수님, 그럼 시아버님의 심장마비도 혹시?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건 당시의 의료 기록을 봐야 알겠지만 정황상 아버님 쪽 유전 인자가 하준이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료 끝났으면 가죠. 별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네. 도연은 하준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 진료실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서리는 교수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서둘러 따라 나갔죠. 주차장에 도착하니 도연이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시아버님이랑 형 얘기 왜 숨겼어? 의료 기록 어디 있어? 어머님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냐. 물어보지 마. 엄마한테 그 얘기 꺼내기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까. 도연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지니기며 소리를 질렀어요. 왜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하준이 치료를 위해서라잖아. 당신 집안 피가 깨끗하다더니 알고 보니 당신 쪽이 시한폭탄이었던 거 아니야? 닥쳐. 그냥 사고라고 했잖아. 우리 집안일 들추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도연은 차에 올라타 거칠게 시동을 걸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는 시어머니 명자가 팔짱을 낀 채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 어땠니? 의사가 뭐라 그래? 도연이 대충 둘러대며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서린이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가족력 조사를 자세히 해야 한대요. 시아버님이랑 죽은 형님 의료 기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순간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시퍼렇게 도끼가 올랐어요. 그건 왜? 죽은 사람 기록을 왜 들춰? 하준이 병 원인이 그쪽일 수도 있대요. 시아버님 심장마비도 그렇고 형님 추락사도 저혈당 때문일 수 있다고 교수님이. 그만해. 어디서 불길하게 죽은 사람 얘기를 꺼내. 명자가 거실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어요. 우리 집안은 아무 문제 없어. 남편 일로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감히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조사를 해. 서리는 명자의 지나친 반응을 보고 확신했어요. 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집안에 흐르는 진짜 나쁜 피의 정체를요. 다신 우리 집안일 캐묻지 마라. 하준이 병은 무조건 니네 친정 탓이야. 네 엄마 당뇨가 유전된 거라고. 명자는 가방을 낚아채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서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죠. 확실해. 저들이 그토록 당당하게 내 탓을 했던 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발악이었어. 서리는 이제 말로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시댁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는 그 더러운 비밀의 실체를 직접 파헤쳐서 그들의 면전에 던져주리라 다짐했죠. 진실은 구차하게 설명되는 순간보다 서늘한 기록으로 남겨질 때 가장 잔인한 힘을 발휘하는 법이었어요. 2주 뒤 병원에서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유전자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내원하라는 내용이었죠. 서리는 남편 도연에게는 일절 알리지 않고 홀로 병원을 향했어요. 담당 교수는 책상 위에 놓인 결과지를 조용히 펼쳐 서린의 앞으로 밀어주었죠. 유전자형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준 군에게서 DQ2와 DQ8 변이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어요. 서린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교수님? 일형 당뇨 발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전자 변이입니다. 보통 이 변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지배적이죠. 그래서 어머님 유전자 데이터와 대조를 해봤는데 교수는 결과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펜 끝으로 한 수치를 가리켰어요. 어머니 쪽 유전자는 아주 깨끗합니다. 변이가 전혀 없는 정상 수치예요. 서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남편 쪽인가요? 아버님은 직접 검사를 안 하셔서 100%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하준 군이 가진 변이 패턴의 유래를 분석하면 부계 쪽에서 전달되었을 확률이 92%입니다. 92%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네, 의학적으로 90%가 넘는다는 건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준 군의 병은 부계 쪽에서 내려온 유전적 요인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죠. 서린은 차디찬 결과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동안 더러운 피라며 자신과 친정 부모님을 짐승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꽉 움켜쥐며 부탁했어요. 교수님, 이 결과지 사본을 여러 장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따지러 오면 교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 수치니까요. 어디서 검사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제가 직접 의학적으로 증명해 드릴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서리는 결과지 사본 5장을 가방 깊숙이 넣고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소파에는 도연이 늘어져 TV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죠. 서리는 신발도 벗기 전에 차가운 목소리로 뱉었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하준이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대요. 도연의 손이 멈칫했어요. 그래. 그래서 누구 쪽이래? 보나 마나 당신 쪽이겠지. 아니요. 당신 쪽이에요. 그것도 92% 확률로요. 도연이 리모컨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우리 집안은 깨끗하다니까. 그 의사가 돌팔이 아냐? 돌팔이가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예요. 유전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요. 내 쪽 유전자는 변이 하나 없이 정상인데 하준이는 당신 쪽 유전자 변이를 그대로 물려받았대요. 이제 누가 죄인인지 확실해졌네요. 말도 안 돼. 네가 의사랑 짜고 조작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집안이 문제일 수가 있어. 도연은 벽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발광하기 시작했어요. 서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죠. 조작은 당신들이 했던 게 조작이죠. 시아버님 50대에 돌아가신 거, 시숙님 30대에 추락사한 거, 그거 전부 일형 당뇨 합병증이랑 저혈당 증상 때문일 가능성이 크대요. 당신들이 숨겨온 그 나쁜 피가 결국 하준이한테 터진 거라고요. 아니야. 아버지는 심장마비였고 형은 그냥 사고였어. 어디서 재수없게 죽은 사람들을 들먹여. 증거가 여기 있는데 언제까지 현실 부정할 거예요?
당신 쪽 피가 문제라고요. 당신 쪽 피가. 도연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현관으로 뛰쳐나갔어요. 엄마한테 가야겠어. 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엄마가 아셔야 한다고. 문이 부서질 듯 닫히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설인의 핸드폰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백씨 가족 단톡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명자는 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야. 며느리가 돈으로 의사를 매수해서 결과를 조작했나 본데 내가 천벌을 내릴 거다. 라며 저주를 퍼부었고 신우이 선아는 언니, 이건 선 넘었죠. 우리 집안 명예를 이렇게 더럽혀요? 대학병원이면 다 믿나? 요즘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라며 비아냥댔어요. 설이는 그들의 발악을 보며 조용히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단톡방에 딱 한 문장을 남겼죠. 검사 결과가 믿기지 않으시면 언제든 병원에 같이 가시죠. 교수님이 직접 얼굴 보고 설명해 주신대요. 그 말에 단톡방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녁 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도연의 태도는 여전했죠. 엄마랑 얘기 끝냈어. 그 검사 결과 우리 집안은 절대 인정 못해. 엄마가 그러시는데 우리 조상님 중에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었대. 엄마 말이 법이야, 알았어? 설이는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보다 시어머니 기억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집안이네요.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우리 집안 역사를 제일 잘 아시는데 어디서 종이 쪼가리 몇 장 들고 와서 유세를 떨어. 도연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설이는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하준의 혈당 노트를 펼쳤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검사 결과 북의 유래 92% 확인. 남편과 시어머니 결과 부정 및 조작 의심. 사과 없음. 설이는 기록을 마치고 가방 속 결과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래, 어디 끝까지 부정해봐. 진실은 이미 나왔고 이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비참하게 무너지는 일뿐이니까.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설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증거를 들이밀 차례가 아니라 이 증거를 어떻게 가장 아프게 터뜨릴지 결정할 시간이었죠. 설 명절 당일이었어요. 명자의 집에는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일가 친척 20명이 넘게 모여 북적거렸죠. 설이는 하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평소와 달리 설인의 손에는 묵직한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아이고, 왔어? 하준이는 좀 어때?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됐네. 고모가 안쓰러운 듯 다가와 물었어요. 설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담담하게 대답했죠.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애가 저 어린 나이에 몹쓸 병에 걸렸으니 애미 속이 얼마나 타겠어. 고생이 많네. 옆에 있던 작은 어머니가 거들자 거실 상석에 앉아있던 명자가 찬물을 끼얹듯 큰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고생은 무슨 고생. 제 역할도 제대로 못해서 애 몸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유세는 혼자 다 떨고 앉아있네. 명자의 비아냥에 순식간에 거실의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죠. 설이는 하준의 옆에 앉아 익숙하게 혈당 측정기를 꺼냈어요. 삑소리와 함께 수치가 나타났죠. 136. 수치 괜찮네, 하준아. 아주 잘했어. 엄마, 나 이제 또 배에 주사 맞아야 돼? 하준이 작은 목소리로 묻자 설이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밥 먹기 전에 맞아야 하준이가 맛있는 거 먹어도 안 아픈 거야. 조금만 참자. 설인이 가방에서 인슐린 펜을 꺼내 주사를 준비하자
밥을 먹던 친척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 어린 게 저걸 매일 맞아야 한다고? 불쌍해서 어째 평생 저러고 살아야 한다니. 그때 시누이 선아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올케 언니, 제정신이에요? 그걸 꼭 여기서 해야겠어요? 사람들 밥 먹는데 비위 상하게 주사가 뭐예요? 저기 구석방에 가서 몰래 하고 나오면 안 돼요? 서리는 인슐린 펜을 든 채 선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요? 하준이는 밥 먹기 직전에 정확한 용량을 맞아야 해서요. 1분 1초가 중요한데 왜 숨어서 해야 하죠? 아가씨, 이건 하준이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보기 거북하시면 고개 돌리고 식사하세요. 선아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명자는 혀를 차며 주변 친척들에게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다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집안이 저 며느리 때문에 아주 병든 집안 취급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당뇨 환자가 어디 있었다고.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는 깨끗한 거. 고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그렇지. 우리 오빠들도 다 건강했고 병으로 고생한 사람은 없었지. 명자는 기세등등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며느리 친정 엄마는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결국 그쪽 더러운 피가 섞여서 우리 손주 몸이 망가진 건데 저 며느리는 인정을 안 해요. 서리는 식사를 멈추고 옆에 두었던 검은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어요. 어머님, 마침 다들 모이셨으니까 제가 준비한 사실 확인서 좀 같이 보실까요? 누구 피가 진짜 문제인지 말이에요. 그게 뭔데? 뭐 이딴 종이 쪼가리를 내밀어. 명자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서리는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펼쳐 놓았어요. 대학병원 직인이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하준이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일형 당뇨 발병 유전자가 확인됐어요. 그런데 제 유전자는 변이 하나 없는 완벽한 정상이에요. 반면 하준이가 가진 이 변이 패턴은 부계, 즉 남편 쪽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92%라고 나왔어요. 시아버님과 돌아가신 시숙님의 증상도 일형 당뇨 합병증일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는 교수님 소견서도 첨부했고요. 명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조작한 거 아니야? 대학병원이 미쳤다고 조작을 하겠어요? 원하시면 지금 당장 교수님 진료실로 다 같이 가시죠.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서리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묶음을 꺼냈어요. 한 달간의 단톡방 대화 내용이 인쇄된 서류였죠. 이건 지난 한 달 동안 어머님과 아가씨가 저에게 보내신 메시지 110개예요. 니네 쪽 피가 문제다. 인성이 쓰레기다. 엄마 책임이니 내가 다 독박 써라라고 하셨죠? 제가 하준이 간호하며 밤잠 설칠 때 두 분은 이런 말들로 절 난도질하셨어요.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던 삼촌의 미간이 급격히 찌푸려졌어요. 형수님, 이게 정말 형수님이 보낸 게 맞아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서리는 세 번째 서류를 도연의 앞에 내던졌어요. 이건 남편의 행적이에요. 하준이가 사경을 헤매며 입원해 있던 3일 중 남편이 병원에 머문 시간은 단 2시간이었죠. 나머지는 전부 술집과 골프장이었어요. 아들이 아픈 게 제 피 탓이라며 방관만 하던 당신, 이게 애비로서 할 짓인가요? 도연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정말 오늘 가족 망신시키기로 작정했어? 당장 치워. 망신은 당신들이 자초한 거죠. 그리고 아가씨, 여기 아가씨가 저한테 빌려간 돈 내역도 있어요. 지난 3개월간 7번에 걸쳐 420만 원. 명절 선물 살 돈도 없다면서
돈 뜯어다가 명품 가방 사셨더라고요. 선아는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어요. 그건 나중에 갚으려고 빌린 거지. 왜 사람들 앞에서 그래요? 언제요? 오늘 당장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설인의 단호한 말에 선아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고모는 기가 찬 듯 명자를 쳐다봤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며느리 돈 뺏어 쓰고 없는 병까지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요? 우리 집안이 언제부터 이렇게 추해진 거야? 명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다들 며느리 편만 들 거면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새끼 걱정해서 한 소리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매장해? 사과? 내가 왜 사과해?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명자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도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죠. 설이는 차분하게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그리고 하준의 손을 잡고 일어섰죠.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하준이 약 먹고 쉴 시간이라서요. 명절 분위기 망쳐서 죄송하지만 진실은 알고 사셔야 할 것 같아서 실례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설인의 뒤로 고모가 따라 나와 설인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 우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고생 많았어. 하준이 잘 키워. 아니요, 고모님. 이제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차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매자 하준이 해맑게 물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할머니 집에 안 와도 돼? 나 아까 주사 맞을 때 할머니가 째려봐서 무서웠어. 설이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시댁 건물을 바라보며 하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응, 하준아. 이제 다시는 저 지옥 같은 곳에 올 일 없을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설인의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들은 평생 자신들의 치부를 들킨 채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겠죠. 화해는 없었고 사과도 받지 못했지만 설이는 승리했어요. 진실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로 저들의 가식적인 체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으니까요. 설 연휴가 끝나고 세상이 다시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무렵 설이는 가장 차분한 옷차림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변호사의 책상 위에는 지난 몇 달간 설인이 피눈물을 삼키며 수집한 증거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였죠. 유전자 검사 결과지, 110개의 폭언이 담긴 단톡방 캡처본, 남편의 방치 기록, 그리고 신우이의 파렴치한 금전 요구 내역까지. 그 서류 뭉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설인이 지옥 같은 시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흔적이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완벽합니다. 특히 유전자 변이 결과를 부정하며 친정 쪽을 모욕한 정황은 위자료 산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시댁 식구들의 집단적인 가스라이팅과 언어 폭력도 명백하고요.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도 설이는 담담했어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을게요. 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준이의 완벽한 양육권과 저 사람들로부터의 영구적인 격리예요. 다시는 하준이 곁에 나쁜 피 운운하는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설이는 망설임 없이 소송 대리인 선임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낡은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죠. 감정 싸움은 생략해 주세요. 저는 저들과 단 한마디의 대화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이라는 사실로만 상대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는 도연이 대낮부터 소주병을 끼고 누워 있었어요. 아들이 옆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든 말든 TV 볼륨을 키우고 낄낄거리는
그 모습은 이제 분노조차 일으키지 못했죠. 서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뱉었어요. 법률사무소 다녀왔어요. 이혼 소장 접수했으니까 조만간 법원에서 서류 갈 거예요.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이제 법정에서 봐요. 도연이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뭐, 이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명절에 좀 시끄러웠다고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당신한테는 날벼락이겠지만 난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예요. 하준이가 아픈 게 내 피 탓이라며 부모님까지 모욕할 때 당신은 뭐 했어? 당신의 그 비겁한 침묵이 난 제일 힘들었어.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준이의 건강과 내 정신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일 뿐이야. 내가 잘못했어. 엄마랑 선아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가 각서라도 쓸게. 하준이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도연이 무릎을 꿇고 서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서린은 그 손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쳐내버렸어요. 변화나 반성 같은 거 기대한 적도 없어. 하준이는 엄마가 심리적으로 평온해야 혈당 수치가 안정돼. 그런데 이 집은 지옥이잖아. 당신이라는 오염된 환경에서 내 아들을 더는 방치하지 않을 거야. 양육권은 절대 포기 안 하니까 꿈도 꾸지 마. 소장이 발송되자마자 시어머니 명자의 번호로 핸드폰이 터질 듯이 울려댔어요. 서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러자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당장 취소해. 세상 천지의 며느리가 시댁 망신을 이렇게 시켜? 손주 앞길 막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천벌을 받을 거다. 신우이 선아 역시. 언니, 우리 오빠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라며 이간질을 멈추지 않았죠. 서리는 그 모든 메시지를 하나하나 캡처해 변호사에게 전송한 뒤 그들의 번호를 영구적으로 차단했어요. 이제 그들의 비명 섞인 발악은 서린의 고요한 세상에 단 한 톨의 소음도 내지 못하게 되었죠. 3월 초 법원 조정실에서 다시 마주한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가관이었어요. 명자는 서린을 보자마자 도끼가 어린 눈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서린의 변호사가 앞을 가로막았죠.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접촉이나 위협적인 언동을 삼가십시오. 모든 대화는 저를 통해야 하며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조정위원 앞에 앉은 명자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쳤어요. 위원님, 저 며느리가 무서운 여자예요. 멀쩡한 시댁 식구들을 유전병 환자로 몰아세우고 돈으로 의사를 매수해서 조작질을 했다니까요. 우리 하준이, 우리 손주 저 여자한테 맡기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조정위원은 싸늘한 시선으로 명자가 보낸 폭언 메시지 출력물을 내려다봤어요. 할머님, 여기 기록된 피가 더럽다. 친정 엄마가 죄인이다 같은 말씀들 본인이 직접 하신 거 맞습니까? 아이가 투병 중인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이런 정신적 폭력을 가한 것은 양육 환경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인 남편분, 아이의 입원 기간 중 유흥업소 결제 내역과 골프장 방문 기록이 있네요.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아버지는 무엇을 하신 겁니까? 도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조정위원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엄중하게 울려 퍼졌죠. 부모로서의 책임감은커녕 아이의 병을 비난의 도구로 삼은 피고 측에게는 양육권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원고인 어머니의 양육권과 친권을 인정하며 피고 측은 지정된 양육비를 매달 성실히 지급하십시오. 명자가 울며 불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서리는 그 비참한 연극을 단 한순간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손주 얼굴이라도 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키운 손주인데. 조정실을 나서는 설인의 뒤로 명자의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설인은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명자를 향해 차갑게 고지했죠. 하준이는 할머니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당신들이 단톡방에서 제 인격을 살인하던 그 메시지들 하준이가 다 봤거든요. 아이에게 할머니는 사랑을 주는 어른이 아니라 엄마를 괴롭히고 자신의 병을 저주하던 가해자일 뿐이에요. 면접 교섭권은 하준이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세요. 명자는 입을 벌린 채 돌상처럼 굳어버렸고 도연은 그런 어머니를 부축하며 비참하게 퇴장했어요. 설이는 법원 복도의 높은 창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깊은 숨을 내뱉었죠. 4월 중순 드디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설이는 하준과 함께 채광이 눈부시게 좋은 새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죠. 짐 정리를 마친 하준이 환한 얼굴로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엄마, 여기는 창문이 커서 하늘이 너무 잘 보여. 내 방도 진짜 예쁘다. 그래, 하준아. 이제 여기서 우리 둘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누구도 하준이를 아프게 하거나 엄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그날 밤 하준을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은 설이는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어요. 그리고 수년간 쌓여있던 시댁 식구들과의 사진, 도연과 함께했던 위선적인 여행 사진들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이 지워질 때마다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가시들이 하나둘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죠. 마지막 사진까지 모두 지우고 나자 갤러리에는 오로지 햇살 아래서 해맑게 웃고 있는 하준이의 사진들만 남았어요. 설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게 진짜 복수야. 그들을 증오하며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단 한 톨의 공기조차 차지하지 못하는 완벽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 다음 날 아침 하준의 혈당 수치는 92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측정되었어요. 스트레스 없는 환경이 아이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수치가 증명해주고 있었죠. 설이는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하준의 가방에 넣어주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축구해도 돼?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 최고네. 다녀와, 하준아. 하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서는 설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눈앞에는 찬란한 봄의 시작과 함께 설인과 하준만의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부 갈등이나 질병의 고통을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인간의 추악한 이기심과 그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설인의 처절한 성장을 담고 있어요. 아이의 병을 위로하기보다 누구의 피가 더러운가를 따지는 시댁의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책임 전가와 혐오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작가로서 제가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가장 큰 메시지는 경계의 확립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상대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한 법. 하지만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이들에게 쏟는 에너지는 결국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될 뿐이다. 설인이 선택한 침묵의 기록과 완벽한 분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와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질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 아픔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짓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타인의 고통 앞에 비수를 던지는 가해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가스라이팅의 굴레에서 홀로 신음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비극을 끊어내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하준과 설인의 새로운 출발을 통해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개인이나 실제 사건을 재현하거나 인용한 것이 아니며 창작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